일본으로부터 살해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하지만 밝힐 건 밝혀야죠. 일본 여대생이 진실을 밝히고자 프랑스까지 도망쳐왔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쿠라이 엘로디입니다. 23살이고 도쿄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어릴 적부터 그림 그리기와 옛 물건 수집에 빠져있던 호기심 많은 아이였는데 특히 할아버지 서재에서 발견한 낡은 지도첩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답니다. 그 지도첩 속 희미한 선들과 오래된 장소 이름들을 손가락으로 따라가며 상상의 여행을 떠나곤 했죠. 그때부터 역사, 특히 일본의 고지도와 지도 제작 방식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특히 일본은 섬나라이고 오랜 시간 동안 여러 국가와 국경 문제를 겪어왔기 때문에 지도라는 것이 단순한 지리적 정보 그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게 지도는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시간을 가로지르는 창문이자 당시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귀중한 유물이니까요.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배운 역사 수업은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까만 교복을 입은 중학교 시절 야마구치 선생님은 항상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죠. 일본은 고대로부터 독립적인 국가였고 26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단 한 번도 외세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은 적이 없는 유일한 아시아 국가라고 하셨죠. 늘 외세의 침략을 받아온 약한 한국과는 비교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때마다 교실은 자부심으로 가득 찼고 우리는 모두 벅찬 마음으로 선생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선생님들은 다케시마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가르쳤고 오키나와와 쿠릴 열도 또한 일본이 오랫동안 관할해온 정당한 영토라고 설명했어요. 교실 벽에 걸린 대형 일본 지도에서 다케시마는 선명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그 옆에는 작은 글씨로 현재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답니다. 저도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어린 마음에 책과 교과서에 나온 정보는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었고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라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얼마 전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쿄의 한적한 대학 도서관 깊숙한 서고에서 며칠을 보내며 전공 연구를 위해 수많은 일본의 옛 지도들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시대에 따라 일본의 국경선이 크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어느 나라든 시대에 따라 영토가 확장되거나 축소되는 것이 역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까요. 하지만 깊이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어요. 일부 지도에서는 현대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과 전혀 다른 내용을 담고 있었고 특히 에도 시대의 여러 공식 지도들은 현대 교과서와 너무나 다른 영토 인식을 보여주고 있었죠. 특히 18세기 지도들에서는 다케시마가 조선의 영토로 표시된 사례가 많았어요. 처음 그런 지도를 발견했을 때는 단순한 오류일 거라 생각했지만 여러 지도에서 동일한 표기가 반복된다는 사실이 점점 더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지도 제작 방식에 대한 세미나 수업에서였죠. 작은 세미나실에 모인 10명 남짓한 대학원생들 앞에서 타케다 교수님이 일본의 지도 제작 역사를 깊이 있게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손을 들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에도 시대의 지도 제작자들이 국경을 어떻게 확정했는지, 특히 현대적인 측량 기술이 없었던 시절에 어떻게 가능했는지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일본이 서양식 지도 제작법을 본격적으로 도입한 것은 에도 시대 말기였으며 그 이전의 지도들은 대부분 대략적인 윤곽과 개념적인 영토를 반영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에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메이지 시대 이전의 지도들이 모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면 학교에서 배운 다케시마는 오래전부터 일본의 영토였다는 주장에는 증거가 없어 보였거든요. 저는 그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세미나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생각에 잠겨 캠퍼스를 걸었어요. 그러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국립문서보관소에 가서 에도 시대의 지도들을 직접 찾아보기로 했죠. 가을비가 내리는 어느 오후 우산을 쓰고 오래된 석조 건물로 들어서며 설렘과 긴장감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연구과제로 제출할 논문을 준비하면서 보다 원본에 가까운 자료를 직접 살펴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도서관 컴퓨터에서 검색을 해보니 일본의 고지도 컬렉션 중 일부가 특별 보관소에 있다는 기록이 있었고 그 중에는 에도 막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지도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료들은 일반인은
물론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도 열람이 제한된 것들이었죠. 다행히 저는 대학원생 신분이었고 타케다 교수님의 추천서가 있었기에 특별 열람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신청서를 제출하고 몇 주간의 기다림 끝에 저는 드디어 그 귀중한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보관소에서 제공받은 지도들은 상상 이상으로 흥미로웠어요. 하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기며 18세기 초반의 지도들 중 일부에서는 일본의 국경이 오늘날과 확연히 다르게 표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죠. 특히 서쪽 해안선을 따라 그려진 작은 섬들에 대한 표기가 모호했고 일부는 아예 다른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삼국접양지도라고 불리는 지도였습니다. 이 지도는 1785년에 제작된 것으로 일본과 조선 그리고 청나라의 영토를 구분하는 방식이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것과 완전히 달랐어요. 다케시마는 분명히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일본의 영토 범위는 교과서에서 배운 것보다 훨씬 좁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그 부분을 가리키며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이것이 진짜일까? 아니면 단순한 오류일까? 궁금했죠. 이 지도는 일본 역사학계에서도 알려진 자료였지만 현대 교과서에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는 자료였어요. 그날 밤 연구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아 왜 이런 중요한 자료가 널리 알려지지 않았는지 궁금해졌죠. 그래서 밤늦게까지 관련 논문들을 찾아보았지만 대부분은 현대 일본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들이었어요. 일부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기된 것은 단순한 실수이거나 당시의 불완전한 측량 기술 때문이었다 라는 해석이 학계의 주류 의견이었죠. 하지만 이렇게 많은 지도에서 동일한 실수가 반복된다는 것이 과연 우연이라는 사실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다시 문서보관소에 방문해 이 내용을 더 깊이 살펴보기로 했어요. 다른 연구 논문에서는 지도 외에도 일본 내부 문서를 보면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언제부터 일본 영토로 인식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에도 시대 후기와 메이지 시대 초기의 공문서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서고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몇 시간 동안 자료를 검토한 끝에 다케시마 취락 불어령이라는 문서를 발견했어요. 이 문서는 1837년에 일본 에도 막부가 다케시마로의 이동을 명확하게 금지한 법령이었고 여기에는 외국 영토에 대한 침범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는 명확한 이유까지 적혀 있었죠. 손이 떨렸어요. 이 말은 적어도 19세기 중반까지도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명확한 증거였으니까요. 그제야 저는 지금까지 배운 역사와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정보 사이에 깊은 괴리를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던 역사와는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동안 학교 교육과 공식 역사서에서 배운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증거를 제 눈으로 직접 본 것이었습니다. 그 황변된 지도 위에 선명하게 그려진 경계선과 조선 영토 표기는 마치 수십 년간 당연시 여겨온 진실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어요. 손가락으로 섬의 윤곽을 따라가며 메이지 시대 이전 일본인들이 인식했던 세계관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카피해서 가겠다고 하자 보관소 직원들은 갑자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공손하고 협조적이던 그들의 표정이 제가 다케시마 관련 지도에 관심을 보이자 급격히 굳어졌죠. 마치 미리 준비된 대응인 것처럼 그들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해당 지도는 더 이상 열람할 수 없으며 일부 기록은 소실되었다는 답변만 남았어요. 제가 열람 신청서에 적었던 문서 번호를 다시 언급하자 직원은 컴퓨터 화면을 응시하며 그런 자료는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언했습니다. 분명 며칠 전까지만 해도 존재했던 자료들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이전 방문에서는 분명히 목록에 있던 지도였고 실제로 열람실에서 확인까지 했던 자료였죠. 기록 보존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립기관에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문서가 하루아침에 소실되었다는 설명은 너무나 허술해 보였습니다. 다른 열람자들은 별다른 제약 없이 자료를 살펴보는 동안 유독 제가 요청한 에도 시대 지도만 접근이 차단된 상황이 무척 의심스러웠어요. 몇 번을 물어봐도 기계적인 답변뿐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고민 끝에 지도 교수인 타케다 노부히로 교수님을 찾아가기로 했어요. 타케다 교수님은 일본의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죠. 기존의 역사 서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학문적인 탐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시각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던 분이었어요. 교수님께 이 문제를 상담하면 적어도 지금 제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는 의문들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연구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서자 교수님은 언제나처럼 차분한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하지만 제가 무슨 이야기라도 하려는 듯 입을 열자 교수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지만 동시에 원치 않는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을 직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연구하면서 발견한 내용들을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봤던 지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자료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어서 에도 시대의 법령을 찾아보다가 발견한 다케시마 취락 불어령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교수님은 제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계셨지만 평소와는 다르게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교수님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연구 결과가 더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한 해석의 차이일 뿐인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교수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저는 그 침묵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교수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어요. 일본에서 이런 연구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느냐고 묻는 듯한 분위기였죠. 교수님은 일본에서 제공되는 자료만으로는 절대 진실에 도달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문제를 깊이 파고들면 불필요한 관심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셨어요. 연구자로서 진실을 탐구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진실이 환영받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였죠. 교수님은 지금까지도 이런 문제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많았지만 결국 그들의 연구는 대중에게 널리 퍼지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저는 더 혼란스러워졌어요. 만약 정말 중요한 연구라면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학문이란 결국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왜 어떤 사실은 인정받고 어떤 사실은 감춰지는 걸까요? 교수님은 저를 바라보며 제가 연구하고 싶은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라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역사는 단순한 학문적 연구 대상이 아니라 국가의 정체성과도 깊이 연결된 문제라고 하셨어요. 교수님과의 대화가 끝난 후에도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교수님의 경고는 분명 조심하라는 의미였지만 동시에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한다는 암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 연구를 계속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교수님 방을 나오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공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막혔다면 남아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본에는 오래된 역사를 지닌 여러 박물관과 사립도서관들이 있으며 일부는 역사 연구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개방되기도 해요. 도쿄 외곽의 작은 사립박물관부터 교토의 전통문화보존단체까지 가능한 모든 곳을 살펴보기로 마음먹었죠. 혹시라도 그곳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저는 매주 주말마다 도쿄 곳곳을 돌아다니며 관련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일본의 오래된 사립박물관 중에는 메이지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특정 가문이 소장하고 있는 고문서들을 보관하는 곳도 많아요. 이런 박물관들은 종종 보물 같은 역사적 자료들을 간직하고 있죠. 일부 박물관은 일본 근대사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사료들을 제공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민감한 자료들은 외부 연구자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영토 문제와 관련된 문서들은 접근하기가 더욱 어려웠죠. 저는 그런 박물관 중 도쿄 서쪽 외곽에 위치한 한 곳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어요. 낙엽이 쌓인 오래된 정원을 지나 고풍스러운 목조 건물로 들어서는 순간 이곳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곳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박물관이 아니라 특정 학자들이 사전 예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마치 비밀의 공간처럼 느껴졌죠. 운이 좋게도 타케다 교수님의 추천서와 지도 제작사 연구와 관련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접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박물관 내부는 시간이 멈춘 듯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희미한 조명 아래 오래된 문서들과 낡은 지도들이 유리 진열장 안에 보관되어 있었고 일부는 연구자들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었죠. 나무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열람실에 앉아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박물관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며 관련 자료를 찾기 시작했어요. 나무 서랍장에 정리된 카드 목록을
하나하나 넘기며 일본의 지도 제작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서들을 살펴보던 중 흥미로운 컬렉션을 발견했죠. 혼전지라는 제목의 이 컬렉션에는 에도 시대 후기부터 메이지 시대 초반까지 제작된 다양한 지도들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얀 면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오래된 지도들을 살펴보며 한 장 한 장 넘겨보던 중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부 지도에는 다케시마가 분명히 조선의 색으로 칠해져 있었어요. 연한 푸른색으로 표시된 일본 영토와 달리 다케시마는 조선을 나타내는 황토색으로 구분되어 있었죠. 일본의 공식적인 지도에서 다케시마가 조선 영토로 표시된 것을 직접 확인하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손끝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동안 일본의 교과서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배워왔는데 내 눈앞의 공식 지도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도만이 아니었어요. 지도와 함께 보관된 일부 문서들을 살펴보니 메이지 시대 초기까지도 일본 정부가 다케시마를 일본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죠. 특히 한 문서는 메이지 정부 내부의 회의록으로 다케시마에 대한 명확한 일본 영토 편입 결정이 1905년까지도 없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말은 곧 일본이 다케시마를 일방적으로 자국 영토로 선언하기 이전까지는 공식적인 행정, 구역상에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의미였어요. 문서의 묵직한 종이를 만지며 저는 역사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는 급히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연구 노트에 기록해 두었어요. 빽빽한 글씨로 노트를 채우며 중요한 내용은 2번, 3번 반복해서 적었죠.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박물관 내부에서는 촬영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눈치를 살피며 몰래 사진을 찍을까도 생각했지만 연구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요한 문장과 문서의 개요를 상세히 메모하며 날짜와 출처를 꼼꼼히 기록했어요. 이 정보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박물관의 시간이 지나가는 줄도 몰랐죠. 박물관을 나오는 길 저는 연구의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노을이 지는 하늘을 배경으로 오래된 박물관 건물을 뒤로하며 제 마음속에는 흥분과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묘한 불안감도 들었어요. 마치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 정도로 중요한 문서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관심에서 벗어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자료들이 존재한다면 왜 일본 내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걸까요? 이런 의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연구실에서 박물관에서 정리한 메모들을 다시 검토하며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내리는 가을비를 바라보며 이 연구가 제대로 발표된다면 일본의 역사 교육과 영토 인식에 대해 새로운 논의가 촉발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새벽까지 작업하며 중요 내용을 컴퓨터에 정리했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모든 파일을 USB 드라이브에 복사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잠시 다음날 아침 연구실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어요. 제 연구실 문이 평소보다 미세하게 열려 있었어요.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연구실 안으로 스며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한 착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젯밤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문을 닫지 않고 나왔을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을 때 책상이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항상 왼쪽에 정리해두었던 연구 노트가 오른쪽으로 옮겨져 있었고 가장 최근까지 사용했던 문서들이 놓여있던 위치가 달라져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낯선 담배 냄새가 희미하게 감돌았죠. 저는 순간적으로 연구실을 둘러보았어요. 서랍이나 문이 강제로 열렸다는 흔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들어왔던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확인했죠. 화면이 켜지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하지만 몇 개의 중요한 문서 파일이 사라져 있었어요. 원래 연구 자료를 보관하던 폴더에는 일부 파일만 남아 있었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담긴 파일들은 감쪽같이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어제 박물관에서 수집한 정보를 정리한 파일이 통째로 사라졌어요. 순간적으로 소름이 돋았어요. 단순한 실수일까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파일이 어디에도 없었죠. 휴지통에도 다른 폴더에도 백업 파일도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국립문서보관소에서 느꼈던 불길한 예감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때는 단순히 자료가 폐기되었거나 접근이 제한된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모든 상황이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파일을 복구할 수 있을까 해서 급히 데이터 복구 프로그램을 다운로드받아 실행해봤어요. 컴퓨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프로그램이 파일을 찾아내기를 간절히 바랐죠. 하지만 삭제된 파일들은 마치 일부러 흔적을 지운 것처럼 완벽하게 사라져 있었어요. 단순히 삭제 버튼을 누른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방법으로 파일을 제거한 것 같았습니다. 마치 경고 같았죠. 이제 저는 선택해야 했어요. 이 연구를 포기하면 저는 평범한 대학원생으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다른 주제로 논문을 쓰고 무난하게 학위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연구를 이어간다면 앞으로 더 큰 위험이 따를 수도 있었어요. 이미 누군가가 제 연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명백했으니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떠오른 사람은 타케다 교수님이었어요. 지도 교수님이자 제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고 연구 과정에서 제게 방향을 제시해 주셨던 유일한 분이었죠. 처음부터 교수님은 이 연구가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조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지금까지 저 혼자서 해결하려 했지만 교수님과 다시 한번 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연구실에서 나와 교수님의 연구실로 향했어요. 교수님과 연락을 시도해봤지만 며칠째 답장이 없었습니다. 평소 이메일 확인을 빠르게 하시는 분인데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점이 이상했어요. 연구실에 도착하자 더욱 불안한 기분이 들었죠. 평소 연구실 문 앞에는 교수님을 찾아오는 학생들이 몇 명씩 있었는데 오늘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연구실 내부가 텅 비어 있었어요. 책장에는 원래 빼곡히 들어차 있던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이건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교수님이 갑자기 연구실을 비웠다는 것은 뭔가 급박한 일이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당황한 채로 학교 행정실을 찾아갔어요. 교수님께 무슨 일이 생긴 건지 확인하고 싶었죠. 하지만 행정실에서는 교수님이 갑작스럽게 해외 출국을 하셨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제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정확한 답변을 해주지 않았어요. 단순한 여행이나 학술 교류라면 일정과 목적지가 나와 있어야 하는데 어떤 정보도 제공되지 않았죠. 그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교수님은 왜 갑자기 사라진 걸까요? 단순한 해외 출국이라면 왜 연구실이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걸까요? 모든 것이 너무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교수님의 흔적을 지우려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저는 이 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죠. 그날 밤 연구실에서 교수님과 나눴던 대화를 곱씹어봤어요. 교수님은 분명히 일본에서 제공되는 자료만으로는 진실을 알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라면 외국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실마리가 나타났어요. 교수님의 연구실을 정리하면서 저는 교수님의 책상 아래에 작은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얼핏 보면 그냥 놓고 간 종이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거기엔 중요한 메시지가 남겨져 있었어요. 메모지에는 제 연구를 계속하고 싶다면 프랑스로 가라는 내용과 그곳에서 진짜 자료를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죠.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제 연구가 계속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사라지기 직전에 남긴 이 메시지는 분명한 뜻을 담고 있었어요. 일본에서는 더 이상 이 연구를 지속할 수 없으니 프랑스로 가서 답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저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프랑스로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소르본 연구소에서는 일본의 고지도를 보관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역사적으로 일본과 교류가 많았고 서구 국가들이 일본의 국경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분석한 자료도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만약 일본 정부가 감추려고 했던 과거의 지도를 찾을 수 있다면 그곳이 가장 유력한 장소였죠. 비행기 표를 예매하고 간단한 짐을 챙기면서도 계속해서 불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단순한 기분 탓일지도 모르지만 왠지 누군가가 저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구실에서 파일이 사라졌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이번 여행이 단순한 해외 연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국 당일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죠. 가방을 단단히 쥐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출국 게이트로 향하려던 순간 제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수신자는 알 수 없음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저는 망설였어요. 전화를 받을지 말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면 더 불안할 것 같았어요. 천천히 전화를 받자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대로 프랑스로 가서 얌전히 살면 더 이상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 연구를 지속할 때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했죠. 너무 놀라 바로 끊어버렸고 순간적으로 몸이 굳었어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분명한 경고였죠. 저를 감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어요.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들로 가득 찼죠.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연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뭔가 위험한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그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죠. 이미 일본에서는 연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교수님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프랑스로 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교수님이 남긴 단서를 따라야 했죠. 출국 게이트를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낯선 사람들의 얼굴 속에서 저를 주시하는 사람이 있을까 무서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제 일본을 떠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죠. 오히려 진짜 연구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했을 때 그 공기는 차가웠지만 연구를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안정되는 기분 들었어요. 소르본 연구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유럽 각국에서 수집한 다양한 일본 고지도와 문서들이 보관되어 있었어요. 일본에서 접근할 수 없었던 자료들이 과연 여기 남아있을지, 그동안 감춰진 역사적 사실들을 밝혀낼 수 있을지 기대가 컸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일본과 관련된 연구가 얼마나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일본 정부의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연구소에 도착해 담당 교수와 짧은 면담을 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자료 조사를 시작했죠. 소르본 연구소의 아카이브는 놀라울 정도로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 서구 국가들이 일본을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들과 외교 문서들이 상당수 보관되어 있었어요. 저는 일본과 조선, 청나라의 국경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기록한 자료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죠. 일본에서 사라졌던 지도들이 이곳에는 남아있을지도 몰랐습니다. 며칠 동안 문서들과 씨름하며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유럽에서 제작된 일본의 옛 지도들은 대부분 일본 본토와 류큐 열도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일본 내에서 제작된 지도와 비교해보니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19세기까지 독도를 조선의 일부로 명확히 표기하고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메이지 시대 일본 정부가 직접 발행한 몇몇 지도에서도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로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죠. 이제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세기에 들어서면서 특정 지도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있었어요. 초기 지도에서는 독도가 일본 영토로 명확히 구분되지 않았지만 이후 발행된 지도들에서는 독도가 일본의 일부로 편입된 형태로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자료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지도 이미지들을 비교 분석하며 일본에서 사라졌던 문서들과 소르본 연구소에서 발견한 문서들을 대조했죠. 그리고 저는 논문을 작성하기로 결심했어요. 연구를 통해 발견한 지도들과 문서들, 그리고 일본에서 확인할 수 없었던 자료들을 모두 정리해서 국제학술지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이미 많은 자료들이 사라졌지만 해외에는 여전히 그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논문을 제출한 후 저는 한동안 불안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저는 자료를 추가로 보완하고 연구소에서 더 많은 정보를 찾아 정리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공식적으로 게재된다는 연락을 받았죠. 그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이 연구가 세상에 공개된다는 기쁨과 동시에 일본 정부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일본에서 제 논문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질지, 그리고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연구가 깊어질수록 제 주변에는 알 수 없는 시선들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멀리 카페 한쪽 구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성들이 앉아 있었어요. 두 명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분명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식적으로요. 처음에는 단순한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떠나면서 제게 쪽지를 하나 남겼습니다. 이 논문을 세상에 내놓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기 바란다는 내용이었죠. 그때 마침 논문 심사가 통과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예정대로라면 다음 주에 세계 학회 자리에서 논문을 발표하게 될 것 같아요. 부디 그때까지 무사히 논문을 발표해 이 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길 바랍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일본에게 속 시원하게 한 말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